혈액형이 다르다고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아있던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옆에 앉은 딸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A형, 따님은 AB형이시네요. 그런데 아버님 혈액형이 아, 그건 저희 이혼해서요. 저는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민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저희를 바라봤어요. 그래도 혈액형 유전은 정해진 법칙이 있거든요.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괜찮습니다. 그냥 회사 검진 결과 받으러 왔을 뿐이에요. 저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민서의 손을 잡고 진료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죠.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차가운 예감이 퍼져나갔습니다. 오래전부터 느꼈던 애써 외면했던 그 불안감이었어요. 그날은 민서의 3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좁은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죠. 30해째 변함없이 딸의 생일엔 정성껏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참기름 냄새가 작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어요. 간이 딱 맞았죠. 민서가 좋아하는 멸치볶음도 만들었습니다. 계란말이도 부치고 시금치나물도 무쳤어요. 손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3월의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반지하 집이라 햇빛이 잘 들지 않았지만 저는 이 집이 좋았습니다. 민서와 함께 지낸 25년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으니까요. 민서야, 일어났니?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민서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자고 있었어요. 29에서 30이 되는 밤, 어제 늦게까지 회사 일을 하느라 피곤했나 봅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조금만 더 재우고 싶었죠. 우리 딸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대학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 3개씩 하며 학비를 벌었습니다. 지금도 작은 회사에서 야근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내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엄마로서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처럼 풍족하게 키워주지 못해서요. 명품 가방 하나 사주지 못했고 해외여행 한 번 보내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많이 줬다고 자신합니다.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학교 가는 길에 넘어질까봐 손 꼭 잡고 걸었어요. 중학교 때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했을 땐 학교까지 찾아가서 선생님께 사정했죠. 그게 엄마니까요.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똑같은 얼굴 하나 안 닮아도 민서는 제 딸이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민서가 머리를 헝클어진 채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잠옷 바람에 양말도 신지 않은 모습이 귀여웠어요. 미역국 끓이지. 오늘 우리 딸 생일인데 당연히 끓여야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서가 제 등에 안겼어요. 30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엄마한테 응석을 부리는 딸이었죠. 엄마 고마워요. 매년 이렇게. 목이 메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생일날 울면 안 되니까요. 뭘. 이 정도야 당연한 거지. 우리 딸 30살인데 엄마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식탁에 음식을 차리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가난해도 좁은 집에 살아도 딸과 함께라면 괜찮았어요.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민서가 미역국을 한술 떠먹었습니다. 눈을 감고 음미하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역시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엄마 미역국. 그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장 보러 다니고 시장에서 하루 종일 반찬 가게 일을 해도 괜찮았어요. 딸의 웃음 하나면 충분했으니까요. 저녁엔 케이크라도 사 먹자. 엄마가 살게. 엄마 괜찮아요. 돈 아껴야죠. 아니야. 1년에 한 번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사실 지갑 사정은 빠듯했습니다. 이번 달 전기세 고지서를 보고 한숨 쉬었어요. 또 올랐더군요. 하지만 딸 생일인데 케이크 하나쯤은 사줄 수 있었죠. 민서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저도 시장에 갈 채비를 했습니다. 낡은 잠바를 입고 머리를 질끈 묶었어요. 거울을 보니 주름이 또 늘었더군요. 벌써 55이구나. 어느새 이렇게 늙어버렸습니다. 손등에는 기미가 생겼고 허리는 자주 아팠어요. 시장 일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민서를 위해서라면요. 엄마, 저 먼저 갈게요. 오늘 중요한 회의 있어서. 그래, 조심히 가렴. 저녁 때 보자. 민서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창문으로 딸이 골목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서야, 행복해라. 그것만이 엄마 소원이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저도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민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회사 건강검진 받았는데요. 뭔가 이상한 게 있대요. 같이 병원 가주실 수 있어요?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장사를 급히 정리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병이라도 생긴 걸까? 우리 딸한테 무슨 일이?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병원까지 가는 내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민서를 만났습니다. 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민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딸을 안심시키려 애썼죠. 괜찮아. 별일 아닐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어요. 선생님이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물었습니다. 혈액형이 어머님은 O형, 따님은 AB형이시네요. 그런데 생물학적 아버지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저희 이혼해서 잘 모르는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전 남편은 B형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혈액형 유전에는 정해진 법칙이 있거든요. O형과 B형 사이에서 AB형이 나올 수는 있지만 확률적으로 좀 특이한 케이스네요. 혹시 병원에서 혈액형 검사를 다시 받아보신 적이? 아니요. 그냥 어렸을 때 한 번 검사한 게 전부예요. 그럼 한번 재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회사 검진 결과만 받으면 돼요. 민서의 손을 잡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민서는 내 딸이야. 내가 낳았어. 병원에서 안고 나왔잖아. 하지만 머릿속 한구석에서 차가운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 전 그 혼란스러웠던 날이 떠올랐어요. 산부인과 신생아실의 정전사고, 울부짖던 아기들, 당황하던 간호사들. 그날 밤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엄마 괜찮아요? 민서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의사가 괜히 겁주는 거야. 우리 집에 가서 저녁 먹자.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민서의 신생아 사진이 있었습니다. 빨갛고 작은 아기. 제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이었죠. 내 딸이야. 분명히 내 딸이라고. 하지만 사진을 보면 볼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서는 저를 하나도 안 닮았어요. 전 남편도 안 닮았죠. 주변 사람들이 가끔 말했었습니다. 민서 엄마 안 닮았네. 아빠 닮았나 봐.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넘겼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신경 쓰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혈액형 유전 법칙.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가는데 손이 떨렸어요. O형과 B형 부모 사이에서는 O형, B형, AB형, O형 모두 가능.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에서 멈췄어요. 단 부모의 유전자형에 따라 불가능한 조합도 존재함. 더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복잡한 유전 법칙들이 나왔어요. 제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병원에 다시 가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할까?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내가 뭐란 말인가? 30해를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친자식이 아니라니. 그럴 리 없어. 절대 그럴 리 없다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민서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봤어요. 딸도 잠들지 못한 모양이었죠. 내일 아침 우리는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까요? 혈액형 하나가 우리 모녀의 30해를 흔들 수 있을까요? 저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 따위는 모른 채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지옥 같았습니다. 민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가가 퀭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한두 시간 잔 것 같았어요. 미역국을 데우며 저는 민서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딸의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였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젯밤 얼마나 불안했을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부엌을 채웠어요. 민서야 아침 먹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색하고 떨렸어요. 민서가 고개를 들었죠. 휴대폰 화면에는 뭔가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응? 혈액형 유전이요. 제가 찾아봤는데. 저는 국자를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허리를 숙여 국자를 집으며 대답했죠. 그게 뭐가 중요하니? 의사가 괜히 그러는 거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민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O형이랑 B형 사이에서는 AB형이 나올 수 있대요. 근데 정확한 유전자형을 알아야 한대요. 그러니까 별일 아니라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민서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저는 급히 말을 부드럽게 이었습니다. 미안, 엄마가 좀 피곤해서. 밤에 잠을 못 잤거든. 민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죠.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민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회사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렴. 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장에 나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담다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곤 했어요. 정수가 괜찮아? 얼굴이 안 좋네. 옆 가게 주인 말복 언니가 물었습니다.
저보다 5살 많은 언니는 10년 넘게 시장에서 함께 장사해온 동료였어요. 응, 그냥 좀 피곤해서. 무슨 일 있어? 민서한테 무슨 일? 말복 언니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언니는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점심때 가게를 봐주며 말했죠. 커피라도 한잔하고 와. 너 오늘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저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시장 입구의 작은 다방으로 갔습니다. 믹스커피를 시켜놓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 손자를 아는 할머니, 학교 가는 아이들. 모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죠. 나는 뭘까? 민서가 정말 내 딸이 아니라면 나는 누구란 말인가? 30해를 엄마로 살았습니다. 민서를 낳고 키우고 사랑하며 살아왔어요. 그게 제 정체성의 전부였죠. 만약 그게 거짓이라면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들 수가 없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서였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여보세요, 민서야? 엄마, 저 오늘 일찍 퇴근할게요. 할 얘기가 있어요.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이 갔어요. 그래. 엄마가 저녁 해놓을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방 주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저녁 6시 민서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부엌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민서가 신발을 벗으며 작게 말했죠. 엄마, 제 방에서 얘기해도 될까요? 응. 그래. 민서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 오래된 책상과 옷장. 벽에는 민서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어요. 민서가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흰색 봉투였어요. 엄마, 저 어제 병원 갔다 왔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뭔데? 유전자 검사요. DNA 검사.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책상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민서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한 장이 나왔죠. 저는 그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눈을 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자 관계 아님. 이라고 나왔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죠.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엄마 딸이 아니란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민서가 소리쳤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엄마가 알고 있었어요? 제가 엄마 친딸이 아니란 거? 아니야. 엄마도 몰랐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진실도 아니었어요. 사실 저는 의심했었습니다. 민서가 5살 때쯤부터요. 유치원 학예회에서였어요. 다른 부모들이 말했죠. 민서 엄마 하나도 안 닮았네요. 진짜 신기하다. 그때 처음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거울을 보며 민서와 제 얼굴을 비교했어요. 정말 하나도 안 닮았더군요. 전 남편도 안 닮았죠. 민서는 둥근 얼굴에 큰 눈을 가졌는데 저희 부부는 둘 다 갸름한 얼굴에 작은 눈이었어요. 그래도 그냥 이런 경우도 있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민서가 중학교 때는 혈액형 얘기가 나왔어요. 생물 시간에 유전 법칙을 배운다며 집에 와서 물었죠. 엄마, 우리 가족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 그때 저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민서가 더 물어보지 못하게 말이죠. 그렇게 25년을 피해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네요. 민서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그럼 제 진짜 엄마는 누구예요? 저는 어디서 온 거예요? 저는 민서를 끌어안았습니다. 떨리는 딸의 어깨를 꼭 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원에서 바뀐 것 같아. 30년 전에. 그날 밤 정전 사고가 있었거든. 민서가 제 품에서 벗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전 사고? 그럼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키운 거예요? 아니야. 엄마는 알았어. 내가 내 딸이라는 걸. 병원에서 안았을 때부터. 하지만 말이 공허했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이게 변명이라는 것을요. 민서가 일어서서 방을 나갔습니다. 쿵쿵 발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신발 신는 소리,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 딸이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 제 입에서 작게 새어나온 말이었어요. 혼자 남은 방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DNA 검사 결과지만이 냉정하게 진실을 말하고 있었죠. 친자 관계 아님. 네 글자가 제 30해 인생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목 놓아 울었습니다. 벽에 붙은 민서의 어린 시절 그림이 보였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 엄마와 민서 둘이 손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죠. 그게 거짓이었단 말인가? 우리의 모든 게 가짜였단 말인가? 아니었습니다. 절대 가짜가 아니었어요. 민서를 처음 안았을 때의 따뜻함, 첫 걸음마를 떼었을 때의 기쁨, 아플 때 밤새 간호하던 밤들, 입학식 때 찍은 사진들, 함께 웃고 울던 모든 순간들. 그게 다 진짜였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말복 언니였어요. 정수가 괜찮아? 오늘 가게 일찍 들어갔던데. 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울어? 민서가 집을 나갔어요. 뭐?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민서의 반응, 모든 것을요. 전화 너머로 언니의 한숨이 들렸어요. 지금 당장 가볼게. 혼자 있지 마. 30분 후 말복 언니가 도착했습니다. 언니는 제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정수가. 이거 큰일이네. 어떡하죠, 언니? 민서가 돌아올까요? 돌아올 거야. 시간이 필요한 거야. 30해 믿었던 게 무너졌는데 당연히 혼란스럽지. 하지만 언니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진짜 엄마를 찾아야 하나요? 민서의 친엄마를요? 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죠. 그건 민서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날 밤 민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읽은 표시만 떴죠. 민서야, 엄마야. 어디 있니? 밥은 먹었니? 답장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너를 사랑해. 피가 섞이지 않아도 넌 내 딸이야. 역시 답이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민서의 방에 들어가 이불을 펼쳤습니다. 딸의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민서 냄새가 났죠. 돌아와. 제발 돌아와. 하지만 빈 방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문득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1995년 3월 15일 밤.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정전이 됐었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기들이 울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당황하며 손전등을 비췄어요. 저는 진통의 고통 속에서도 아기가 걱정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작고 빨간 아기였습니다.
제 품에 안긴 그 아기를 보며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제 아기였을까요? 어둠 속에서 아기들이 뒤바뀐 건 아니었을까요? 이제 와서 진실을 알게 됐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30해라는 시간이 흘렀고 민서는 제 딸로 자랐어요. 하지만 이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 한 장의 검사 결과지 때문에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내일은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민서 없는 집은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이틀 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말 강혜진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연락하면 모든 게 바뀔 텐데요. 하지만 민서는 여전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만 가끔 보내왔어요. 엄마,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말복 언니가 빌려준 노트북이었죠. 인터넷으로 강혜진에 대해 더 찾아봤습니다. 그룹 임원 출신이라고 나왔습니다. 작년에 조기 퇴직했다더군요. 사진도 몇 장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미소 짓는 세련된 여성이었죠. 이 사람이 정말 민서의 친엄마일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SNS 계정도 찾았지만 비공개 계정이라 볼 수 없었어요. 회사 홈페이지에는 오래된 인터뷰 기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었죠. 저와는 너무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습니다. 사회공헌 활동 페이지에서 연락처를 발견했어요. 강연문의 이메일 주소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1995년 3월 15일 산부인과에서 출산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급히 여쭤볼 일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여러 번 지우고 다시 썼어요. 마지막에 제 전화번호를 적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휙. 이메일이 날아갔습니다.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답장이 올까? 아니면 무시당할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세련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죠. 강혜진이었습니다. 통화는 짧았습니다. 혜진은 제 이메일을 받고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 있었죠. 저는 전화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요. 혜진이 망설이다가 동의했어요. 내일 오후 2시 시청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되겠지.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옷장을 뒤졌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가진 옷이라고는 시장에서 입는 낡은 옷들 뿐이었어요. 그나마 괜찮은 검은색 바지와 흰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민서 대학 입학식 때 입었던 옷이었죠.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았어요. 거울을 보니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굽은 어깨. 30년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혜진 씨는 어떤 모습일까? 사진처럼 우아할까? 비교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복 언니에게 전화로 오늘 만남을 알렸어요. 언니는 조심하라고 부자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죠. 집을 나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청역까지 갔어요. 출구를 나오니 높은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화려한 거리였죠. 저 같은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 곳 같았어요. 카페를 찾았습니다. 큰 유리창이 있는 깨끗한 카페였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은은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깔끔한 옷차림이었죠. 여기 커피가 얼마나 할까? 메뉴판을 보니 아메리카노가 6,000원이었어요. 비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1시 50분. 10분 일찍 왔네요. 커피를 기다리며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제 인생과는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 같았죠. 혜진 씨도 저런 삶을 살았겠지. 바쁘게 일하고 회의하고 성공해 가고. 저는 시장에서 반찬을 팔며 살았는데 말이에요. 정확히 이 시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베이지색 코트에 명품 가방을 든 우아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은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웠죠. 강혜진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세련됐어요. 걸음걸이부터 달랐습니다. 자신감 있고 당당했죠. 저처럼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혜진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혜진이 작게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는 혜진을 보며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차이가 났어요. 피부도 좋고 손도 예뻤습니다. 반지와 시계도 비싸 보였죠. 이 사람이 민서의 진짜 엄마구나.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혜진은 직원을 부르지 않고 앱으로 카페라떼를 주문했어요. 스마트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런 앱 사용이 서툴렀는데 말이죠. 혜진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불안한 기색도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와 출생 기록이었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그날 밤의 정전사고, 민서의 DNA 검사 결과, 그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두 아기 이야기를요. 혜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서류를 받아드는 혜진의 손이 떨렸어요.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는 동안 혜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더니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직원이 커피를 가져다 놓고 갔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커피를 마시지 못했습니다. 혜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완벽해 보이던 화장이 조금 번진 것 같았죠. 혜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을요. 자신이 키운 딸의 이름이었죠. 그리고 혜진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수진과의 관계가 항상 어려웠다고,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통하지 않았다고요. 목소리에 오랜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일도 바빴고 해서 수진을 유모한테 많이 맡겼다고 했어요. 학원도 많이 보냈다고요. 물질적으로는 최고를 줬지만 정서적으로는 부족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부러웠던 이 여자도 고통받고 있었구나.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구나. 혜진이 제게 물었어요. 민서를 어떻게 키웠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난했다고 별로 해준 게 없다고요. 하지만 사랑은 많이 줬다고, 제가 줄 수 있는 전부를 줬다고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게 민서가 착한지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죠. 아주 착하다고, 효심도 깊다고요. 혜진의 얼굴에 부러움이 어렸습니다. 자신이 낳은 민서가 그렇게 자랐다니, 제가 잘 키웠다고 말했어요. 자신은 수진에게 그렇게 해주지 못했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죠. 우리 둘만 이렇게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이지, 운명의 장난이구나. 혜진은 성공했지만 딸과 멀었고, 저는 가난했지만 딸과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서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저도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다만 민서가 진짜 엄마를 알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찾았다고요. 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도 알아야 하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 권리가 있다고요. 혜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천천히 하자고, 아이들한테 상처 주지 않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어요.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두려움을 안고 있었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말복 언니였어요. 민서가 집에 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급히 일어섰습니다. 혜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혜진도 일어서며 가보라고, 계산은 자기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어요. 카페를 나서며 혜진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고급스러운 종이에 금박으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저도 수첩을 꺼내 번호를 적어줬습니다. 허름한 수첩이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혜진은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저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어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민서가 혜진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부유하고 우아한 친엄마를 보면 저 같은 가난한 엄마는 버릴까?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불안했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아니야. 민서는 그런 애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한 30년이 있잖아.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언니가 작게 속삭였어요. 민서가 방에 있다고 조용히 들어가 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민서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딸이었어요. 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무서웠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다가 잠시 후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라고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민서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퀭하고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며칠 고생한 게 역력했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고 평소 단정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서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진짜 엄마를 찾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민서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진짜 엄마를 만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불안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사흘 후 저는 강혜진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였어요. 주차장에는 외제차들이 질비했고 경비원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죠. 로비는 호텔처럼 화려했습니다. 저는 낡은 가방을 꼭 쥐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2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오늘 민서가 혜진을 만나는구나. 친엄마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혜진의 집 현관이 보였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혜진이 서 있었어요. 오늘은 편안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저를 안으로 맞아들였죠. 안으로 들어서자 숨이 막혔습니다. 거실이 저희 집보다 몇 배는 넓었어요. 큰 창문으로 서울 전경이 보였죠. 소파도 테이블도 장식품들도 모두 고급스러웠습니다. 민서가 원래 살았어야 할 곳이 이런 곳이구나. 가슴이 답답했어요. 혜진이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소파가 너무 부드러워서 어색했습니다. 혜진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벽에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진의 사진이었죠. 어린 시절 사진부터 최근 사진까지 있었어요. 명문 학교 졸업 사진, 해외여행 사진, 수상 사진들.
화려한 인생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 아이가 내 친딸이구나. 묘한 기분이었어요. 낯선 사람 같으면서도 어딘가 끌리는 느낌이랄까요. 사진 속 수지는 예뻤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차가웠어요. 웃고 있어도 눈은 웃지 않았죠. 혜진이 차를 들고 왔습니다. 비싼 찻잔에 담긴 녹차였어요. 민서는 언제 오냐고 물었습니다. 혜진이 시계를 봤어요. 30분 후라고 했죠. 민서는 회사 일을 마치고 오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며 기다렸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습니다. 혜진도 불안한 듯 보였어요. 자꾸 손을 만지작거렸고 창밖만 바라봤죠. 우리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30년간 서로의 딸을 키웠다는 게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섰어요. 혜진도 일어났습니다. 혜진이 문을 열었어요. 민서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딸이었어요. 회사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수척해 보였습니다. 민서가 저를 보더니 작게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곧 혜진을 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혜진과 민서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입술이 떨렸죠. 민서도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렇게 닮았구나. 정말 모녀구나. 민서와 혜진은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코도 입술 모양도 비슷했어요. 서 있는 자세까지 닮았죠. 혈육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민서를 불렀어요. 민서도 대답했습니다. 둘의 목소리 톤까지 비슷했어요. 혜진이 민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민서의 뺨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렀죠. 민서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죠. 내가 설 자리가 없구나. 혜진과 민서가 서로를 안았습니다. 둘 다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민서가 혜진의 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민서가 제게로 왔습니다. 제 손을 잡았죠.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아직은 날 떠나지 않았구나. 우리 셋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혜진은 좋은 대학을 나와 큰 회사에 입사했다고 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임원까지 올라갔다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걸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취미도 친구도요. 특히 딸과의 시간을 많이 못 가졌다고 후회했어요. 항상 바빴고 집에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일했다고요. 혜진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표정을 알 수 없었죠. 혜진이 민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냐고요? 민서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다고요.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해줬고 아플 때마다 밤새 간호해줬고 학교 행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왔다고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사랑은 많았다고요. 혜진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감사와 부러움과 미안함이 섞인 눈빛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서가 날 지켜주고 있구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이게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혜진이 일어서서 안쪽 방으로 갔습니다. 뭔가 가져오는 것 같았어요. 민서와 저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민서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응? 저. 혼란스러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엄마도 그래. 혜진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상자를 열자 작은 팔찌가 나왔습니다. 분홍색 아기 팔찌였어요. 병원에서 신생아에게 채워주는 그 팔찌였죠. 혜진이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 받은 팔찌라고요. 30년간 보관해 왔다고요. 저도 가방에서 똑같은 팔찌를 꺼냈습니다. 민서가 태어났을 때 받은 것이었어요. 두 팔찌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똑같았어요. 색도 크기도 글씨체도 같았습니다. 이 작은 팔찌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꿔놨구나. 혜진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민서가 대답했어요. 친딸, 그러니까 수진을 만나보고 싶다고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에게도 연락했다고 내일 올 거라고 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내일이면 내 진짜 딸을 만나는구나. 다음 날 저는 다시 혜진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민서도 함께였어요. 민서는 어제보다 더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계속 손을 만지작거렸죠. 혜진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한 사람이 더 와 있었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젊은 여성이 저를 봤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 아이가 내 딸이구나. 수지는 예뻤습니다. 하지만 차가웠어요. 화장을 진하게 했고 옷차림도 파격적이었죠. 혜진과는 정반대 스타일이었습니다.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무시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혜진이 소개했어요. 이분이 김정숙 씨라고, 그리고 민서라고요. 수진이 민서를 봤습니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어요. 민서는 당황한 듯 보였고 수진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내 딸이 왜 저렇게 차가울까? 우리 넷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혜진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병원에서 일어난 일, DNA 검사 결과 모든 것을요. 수지는 무표정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냉소적으로 웃었죠. 혜진이 설명을 마치자 수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혜진이 당황했어요.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내 권리라고 말했죠.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진실? 이제 와서 무슨 진실이에요? 30년을 살았는데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는 항상 바빴잖아요. 저한테 관심도 없었고, 유모가 키웠고 학원이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친딸이 아니라고요? 혜진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당신이 제 친엄마래요? 웃기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시장에서 반찬 파는 아줌마가요? 좁은 반지하 집에 사는 사람이요? 민서가 끼어들었습니다. 제발 그만하라고요. 수진이 민서를 봤어요. 당신은 좋겠네요. 가난하게 살았어도 사랑은 받았잖아요. 전도는 많았지만 사랑은 없었는데요. 수진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진이 울먹였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수진은 냉정했습니다. 미안하면 다해요. 이미 30년이 지났는데요. 수진이 일어섰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죠. 혜진이 불렀지만 수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이 소파에 무너져 앉았어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흐느꼈죠. 민서가 혜진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내 친딸은 저렇게 차갑고 내가 키운 딸은 저렇게 따뜻하구나. 운명의 장난이 잔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서와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까지 가는 내내 침묵만 흘렀어요. 집에 도착해서야 민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수진이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혜진 씨가 일에만 매달렸으니까.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엄마는 달랐어요. 가난해도 저한테 사랑을 줬어요. 저는 민서를 안았습니다. 그게 엄마가 줄 수 있는 전부였어. 다른 건 못 줘도요. 민서도 저를 꼭 안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내 진짜 딸인데 왜 저렇게 낯설까? 30년간 따로 살았으니 당연했죠.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서와 혜진은 금방 통했는데 저와 수진은 벽이 있었어요. 과연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모든 게 바뀌었다는 것.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혜진이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며칠만 자기 집에 머물러 보라고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민서가 전화로 말했을 때 저는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알았다고만 대답했죠.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요. 가는구나. 정말 가는구나.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처음에는 며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일주일이 됐고 이제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게 됐죠. 매일 아침 민서의 방문을 열어봤어요. 텅 빈 방이었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죠. 옷장을 열어보면 민서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자주 입던 옷 몇 벌은 없었습니다. 혜진의 집으로 가져갔나 봐요. 조금씩 가져가는구나. 조금씩 떠나는구나.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도 나가지 못했어요. 말복 언니가 계속 가게를 봐주고 있었죠. 언니는 매일 저녁 들러서 밥을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며칠 만에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뺨이 푹 꺼졌더군요. 눈가는 더 깊이 파였고요.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한숨만 나왔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민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짐을 좀 가져가고 싶다고 했어요. 혜진이 방을 하나 내줬는데 꾸미고 싶다고요. 저는 대답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민서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우냐고요? 아니야. 감기 기운이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서가 말했어요. 주말에 들릴 거라고요. 그때 보자고요. 네.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말까지 사흘이 남았어요. 사흘을 더 기다려야 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엔 매일 봤는데 이제는 주말에만 보는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어차피 집엔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반지하 창문 밖으로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모두 어딘가로 바쁘게 가고 있었죠. 저만 이렇게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민서 없는 집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빈 공간일 뿐이었죠.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민서가 좋아하는 딸기 우유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났더군요. 버려야 하는데 버릴 수가 없었어요. 민서를 위해 산 건데 말이죠.
부엌 선반에는 민서가 좋아하는 컵라면이 있었습니다. 가끔 야식으로 끓여 먹곤 했었죠. 이제는 아무도 먹지 않을 라면이었어요. 거실 소파에는 민서가 덮던 담요가 있었습니다. TV 보다가 그냥 덮고 자곤 했었죠. 담요를 들어 냄새를 맡았어요. 민서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이것마저 사라지면, 민서의 흔적이 다 사라지면 어떡하지? 담요를 꼭 안고 울었어요. 주말이 됐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했어요. 민서가 올 거니까요. 집안 구석구석을 닦았습니다. 화장실도 부엌도 거실도 깨끗하게 했죠. 민서의 방도 환기시키고 이불도 말랑말랑하게 빨았어요. 점심때쯤 민서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곧 간다고요. 저는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빗었죠. 화장도 조금 했어요. 오랜만이라 어색했지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민서가 서 있었어요. 열흘 만이었습니다. 민서는 달라져 있었어요. 옷부터 달랐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코트도 새 거였어요. 화장도 예전보다 진했죠. 혜진이 사준 건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서가 웃으며 들어왔어요. 하지만 예전 같은 편안함은 없었습니다. 어딘가 어색했죠. 엄마 잘 지냈어요? 응, 잘 지냈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잘 지내지 못했어요. 민서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집처럼 편하게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남의 집에 온 것처럼요. 벌써 낯설어진 건가? 목이 메었습니다. 민서가 자기 방으로 갔어요. 저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서서 물만 마셨죠. 민서가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옷장 여는 소리, 서랍 여는 소리, 가방에 넣는 소리. 하나씩 가져가는 소리였어요. 1시간쯤 지나서 민서가 나왔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가져갈게요. 그래. 민서가 현관으로 갔습니다. 저는 따라갔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언제 다시 와? 민서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다다음 주라니. 보름 뒤란 말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서가 신발을 신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죠. 나가려는 민서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여기가 내 집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서가 원하는 거니까요. 친엄마를 만나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게 민서의 권리니까요. 민서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문간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다시 텅 빈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서의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옷장이 더 비어 있었어요. 책상 위 소품 몇 개도 없어졌죠. 조금씩 가져가네. 조금씩 비워가네. 침대에 누웠습니다. 민서의 베개를 안았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말복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어주니 언니가 깜짝 놀랐어요. 정수가, 너 완전히 망가졌네. 괜찮아요, 언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밥은 먹고 다녀. 먹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언니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텅 비어 있었죠. 이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입맛이 없어서.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더니 곧 편의점 봉지를 들고 왔어요. 삼각김밥이랑 우유가 들어있었죠. 일단 이거라도 먹어. 고마워요, 언니. 고맙긴. 이러다 죽겠어. 언니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물었어요. 민서 다시 갔어? 네. 아까 짐 가져갔어요. 얼마나 가져갔는데? 많이요. 옷이랑 책이랑. 언니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정수가. 너무 힘들어하지 마. 민서도 혼란스러운 거야. 알아요. 알아요, 언니. 하지만 알아도 힘들었어요. 언니는 밤늦게까지 제 곁에 있어줬습니다. 덕분에 조금 덜 외로웠죠. 언니가 돌아간 뒤 저는 다시 홀로 남았습니다. 텅 빈 집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별 스티커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서와 함께 붙였던 별들이었죠. 엄마, 저기가 북극성이고 여기가 카시오페이아예요. 민서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 엄마랑 평생 함께 살 거예요. 그때는 진심이었는데 말이죠.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한 번 더 왔다 갔어요. 이번엔 더 많은 짐을 가져갔죠. 사진 앨범도 어렸을 때 인형도 학창시절 추억이 담긴 것들도요. 하나씩 없어질 때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는 예전보다 더 달라져 있었어요. 말투도 행동도 분위기도요. 혜진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제 혜진 어머니랑 백화점 갔었어요. 혜진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친엄마니까요. 저는 그냥 엄마였는데 말이죠. 좋았니? 네, 좋았어요. 옷도 사주시고 식사도 하고. 민서의 얼굴에 행복한 빛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기쁘면서도 슬펐습니다. 민서가 행복해하니 좋았지만 그 행복이 저 때문이 아니라는 게 슬펐죠. 혜진은 민서에게 제가 줄 수 없었던 것들을 주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비싼 식사, 백화점 쇼핑, 넓은 집, 따뜻한 물. 저는 딸기 우유 하나 사주는 것도 고민했는데 말이에요. 민서가 그날도 금방 떠났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엄마. 그 말이 점점 공허하게 들렸어요. 정말 올까? 아니면 이게 마지막일까?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어요. 전화는 가끔 왔지만 통화 시간은 점점 짧아졌죠. 저는 시장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일하는 내내 멍했어요. 반찬을 담다가 멈췄고 손님 말에 제대로 대답도 못했죠. 말복 언니가 걱정스럽게 봤지만 저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민서가 혜진과 함께 웃고 있는데 저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꿈이었어요. 다가가려고 하면 점점 멀어졌죠. 아무리 불러도 민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현실도 꿈과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민서는 정말로 저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3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민서의 빈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항상 거기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요. 이제는 그 자리가 영원히 빌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반지하 창문에 빗물이 흘러내렸죠.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요. 혼자 우는 것도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민서야, 엄마는 여기 있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게.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빗소리만 들렸을 뿐이죠. 텅 빈 집에서 텅 빈 식탁 앞에서 텅 빈 마음으로 저는 앉아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엄마처럼요. 2달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완전히 혜진의 집으로 옮긴 것 같았어요.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였고 집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기다렸어요.
민서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으며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시장 일을 하면서도 자꾸 민서 생각이 났어요. 반찬을 담으며 손님을 응대하며 쉬는 시간에도 계속 민서가 떠올랐죠.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혜진이랑 잘 지내고 있을까?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전화하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거든요. 말복 언니가 가끔 제 손을 잡아줬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손만 잡아줬죠.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텅 빈 공간만 있었어요. 민서의 방은 이제 거의 비어 있었죠. 옷장도 책장도 책상 서랍도 다 비었습니다. 민서가 조금씩 가져갔거든요. 이제 남은 건 큰 가구들 뿐이었어요. 침대, 책상, 옷장. 민서 없이 그냥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저는 가끔 그 방에 들어가 앉아 있곤 했습니다. 민서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요. 벽에 붙은 상장들만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받은 것부터 대학교 때 받은 것까지요. 참 열심히 살았지. 우리 딸. 한 장 한 장 들여다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2주일 만에 연락이었죠. 엄마, 저 내일 갈게요. 마지막으로 남은 짐 좀 가져가려고요. 마지막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올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서가 눈치챘는지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민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니? 엄마는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민서의 방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옷장을 열어봤어요. 몇 벌 안 남은 옷들이 쓸쓸하게 걸려 있었죠. 서랍장도 열어봤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어요. 그때 맨 아래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열어본 적이 없는 서랍이었어요. 민서도 잘 안 쓰는 곳이었죠. 열어봤습니다. 낡은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신발 상자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색이 바랜 상자였죠. 이게 뭐지? 상자를 꺼내봤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로 가져와 소파에 앉아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제 편지였습니다. 30년 동안 민서에게 썼던 편지들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꺼냈어요.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민서야, 오늘 내 첫돌이야. 엄마가 케이크를 사줄 돈이 없어서 미안해. 대신 밤새 미역국을 끓였단다.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엄마의 소원이야. 1996년 3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두 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민서야, 오늘 너 5살 생일이야.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놀렸다며 울고 왔지? 아빠 없다고. 엄마가 아빠 몫까지 다 해줄게. 약속해. 2000년 3월 15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매년 민서 생일마다 쓴 편지였습니다. 30통의 편지가 있었어요.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민서야, 오늘 너 초등학교 입학했어. 새 신발 사줄 돈이 없어서 작년 거 그대로 신겼지?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내가 제일 예뻤어. 민서야, 중학생이 됐구나.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안 돼. 공부에만 집중해. 엄마가 더 열심히 일할게. 민서야, 고3이 됐네. 수능 잘 보길 바라. 엄마는 매일 기도하고 있어. 내가 원하는 대학 꼭 가길. 민서야, 대학 합격 축하해. 장학금 받았다고? 정말 기특하다. 엄마가 눈물 났어. 편지마다 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미안하다는 말,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
눈물이 흘렀어요. 상자 바닥에 다른 것들도 있었습니다. 작은 영수증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결혼 반지 매각 영수증이었습니다. 2010년 2월 15일. 금 반지 한 돈. 매각가 45만 원. 그해 봄 민서의 대학 등록금이 부족했었어요. 저는 결혼 반지를 팔았죠. 민서는 몰랐을 겁니다. 제가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말했으니까요. 사실은 민서의 등록금을 위해 판 거였는데 말이에요. 병원 진료 기록들도 있었습니다. 민서가 아플 때마다 적어둔 메모들이었어요. 2005년 12월 3일. 민서 열 40도. 택시 탈 돈 없어서 없고 병원까지 뛰어감. 내 다리는 아파도 괜찮아. 민서만 괜찮으면 돼. 2008년 7월 20일. 민서 맹장 수술. 수술비 150만 원. 말복 언니한테 빌림. 3년 걸려서라도 꼭 갚을 거야. 2012년 9월 5일. 민서 독감. 일주일 동안 간호. 회사 결근하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내 곁을 지킬 거야. 메모를 읽으며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밤새 민서를 간호하던 날들, 열이 내리기를 기도하던 밤들, 아픈 딸을 안고 울던 순간들. 모든 게 생생했어요. 상자 맨 밑에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가계부였어요. 펼쳐봤습니다. 제 수입과 지출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대부분의 돈이 민서에게 쓰였습니다. 민서 학비, 민서 학원비, 민서 옷, 민서 책, 민서 급식비. 제가 쓴 돈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 다 민서한테 썼지. 민서가 전부였으니까. 수첩을 덮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서가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니 민서는 여전히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명품 옷을 입고 비싼 가방을 들고 있었죠. 저와는 너무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습니다. 엄마. 응, 들어와. 민서가 자기 방으로 갔어요. 저는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 어제 발견한 상자를 놓아뒀거든요. 민서가 짐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민서가 나왔어요. 엄마, 다 챙겼어요. 이제. 민서의 시선이 소파 위 상자에 멈췄습니다. 저게 뭐예요? 내 서랍에 있던 거야. 어제 우연히 발견했어. 민서가 다가왔습니다. 상자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이거. 내가 버린 줄 알았는데 간직하고 있었구나. 민서가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편지들을 꺼내봤어요. 하나씩 읽기 시작했죠.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며 기다렸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흐느끼는 소리였죠. 부엌 문틈으로 살짝 봤습니다. 민서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편지를 손에 쥔 채 소리내어 울었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민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서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서는 편지들에 둘러싸여 앉아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었죠. 왜 말 안 했어요? 이렇게 힘들었다는 걸. 말할 필요 없었어. 엄마니까. 민서가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반지도 팔았어요? 응. 등록금 때문에요. 그래. 왜 말 안 했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말하면 내가 미안해할까봐. 엄마는 괜찮았어. 민서가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민서를 꼭 안았어요. 미안할 것 없어. 다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민서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딸의 체온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아직은 내 딸이구나.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서로를 아는 채로요. 민서가 제 품에서 벗어났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를 봤어요. 엄마, 저 착각했어요. 응? 혜진 어머니가 친엄마니까. 혜진 어머니가 진짜 엄마인 줄 알았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진짜 엄마는 여기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서가 계속 말했어요. 피가 섞였다고 엄마인 게 아니었어요. 30년을 함께 했다고 사랑을 줬다고 엄마인 거였어요. 그 말에 저도 울음이 터졌습니다. 민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집에 올게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정말? 네. 저 돌아올게요. 저는 민서를 다시 안았습니다. 돌아온다. 우리 딸이 돌아온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석양이 거실을 물들였죠. 따뜻했습니다. 민서와 함께 있으니까요. 그날 밤 민서는 집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한 밤이었어요. 저는 잠들지 못하고 민서의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민서가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죠. 돌아왔구나. 정말 돌아왔구나.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상자를 봤어요. 편지들이 여전히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나씩 다시 넣으며 생각했어요. 30년. 헛되지 않았구나. 민서가 알아줬구나. 상자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죠. 아름다웠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정말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혜진의 집에서 가져간 짐들을 다시 들고 왔죠. 옷장이 다시 채워졌고 책상 위에 소품들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민서의 방문을 열어봤어요. 자고 있는 딸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꿈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민서는 정말 거기 있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모습이 예전 그대로였죠. 돌아왔구나. 정말 돌아왔구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침마다 미역국을 끓였어요. 민서가 좋아하는 멸치볶음도 만들고 계란말이도 부쳤죠. 식탁에 민서와 함께 앉아 밥을 먹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민서야, 더 먹어. 엄마 배불러요. 조금만 더. 너 요즘 살 빠진 것 같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혜진과 연락하고 있었거든요. 가끔 혜진의 집에 놀러 가기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혜진도 민서의 엄마니까요. 친엄마니까요. 나만 엄마일 순 없지. 혜진도 민서를 사랑하니까. 질투가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받아들여야 했죠. 민서에게는 두 엄마가 있었으니까요. 보름쯤 지났을 때 혜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셋이서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민서를 다시 데려가려는 건 아니겠지? 불안했지만 만나기로 했어요. 시청역 근처 카페였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곳이었죠. 혜진은 이미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왔어요. 네, 앉으세요. 혜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정숙 씨, 고마워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어요. 네. 민서를 정말 잘 키워줘서요. 혜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뭘 해줘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일에만 매달렸죠. 수진이한테도 그랬고요. 혜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가난해도 사랑을 줬어요. 밤새 간호하고 결혼 반지까지 팔면서 민서를 키웠어요. 혜진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흰 봉투였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3억 원짜리 수표였죠. 저는 깜짝 놀라 혜진을 봤습니다. 이게 무슨 30년 동안 민서를 키운 양육비예요. 제가 했어야 할 일을 당신이 대신했으니까요. 아니에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저는 봉투를 도로 밀었습니다. 혜진이 다시 밀어왔어요. 받으세요. 당신 권리예요. 아니에요. 민서는 돈 때문에 키운 게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받으세요. 제 마음이에요. 혜진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받아야 할까? 아니면 거절해야 할까? 솔직히 돈이 필요했습니다. 빚도 있었고 노후 준비도 안 돼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돈을 받으면 민서를 판 것 같았어요. 결국 거절했습니다. 정말 고맙지만 안 받을게요. 민서는 제 딸이었으니까요. 돈 받고 키운 게 아니니까요. 혜진이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역시 당신다워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죠.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뭔데요? 민서가 필요할 때 제가 도와줘도 될까요? 친엄마로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당신도 민서 엄마니까요. 혜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혜진도 외로웠다는 걸요. 수진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민서마저 떠나보낼까봐 불안했다는 걸요. 우리 둘 다 같은 마음이었던 겁니다. 딸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해 온 거예요. 혜진을 통해서였습니다. 수진이 직접 연락하기엔 아직 어색했나 봐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작은 카페였어요. 수진이 먼저 와 있었죠. 예전보다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화장도 연하게 했고 옷차림도 차분했어요. 저를 보더니 일어섰어요. 안녕하세요. 어색한 인사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응, 왔구나.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충격이었을 테니까.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저도 혼란스러웠거든요. 30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친엄마가 아니라니. 당연하지. 수진이 저를 봤습니다. 김정숙 씨가 제 친엄마 맞죠? 그런 것 같아. DNA는 거짓말 안 하니까. 수진이 작게 웃었어요. 신기해요. 낯선데 낯설지 않아요. 나도 그래. 사실이었습니다. 수진을 보면 묘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내 피를 나눈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혜진 엄마랑 얘기 많이 했어요. 제 어렸을 때 얘기요. 그래? 엄마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더라고요. 일하느라 바빴지만 저를 사랑했대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몰랐던 거예요. 엄마 마음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서도 그랬어. 내가 뭘 했는지 몰랐대. 편지 보기 전까진. 우리 비슷하네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는 얼굴이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죠. 그날 수진과 2시간 넘게 얘기했습니다.
수진의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지금 하는 일. 들으면 들을수록 안타까웠어요. 이 아이가 내 딸이었는데 내가 키웠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죠. 되돌릴 수 없었어요. 다만 이제부터라도 관계를 만들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요. 헤어질 때 수진이 말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김정숙. 아니, 정숙 씨. 그래. 언제든 연락해. 수진이 가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딸. 내 진짜 딸. 가슴이 뭉클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민서의 31번째 생일이었죠. 저는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31해째 변함없이요. 민서가 일어나 부엌으로 왔어요. 엄마, 미역국 냄새다. 그럼. 내 생일인데. 민서가 제 등에 안겼습니다. 예전처럼요. 근데 엄마, 오늘 손님 올 거예요. 손님? 네. 혜진 어머니랑. 수진 언니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로? 네. 안 돼요? 아니. 좋지. 사실 놀랐습니다. 우리 좁은 집에 혜진과 수진이 온다니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가족이니까. 저녁 때 정말로 혜진과 수진이 왔습니다. 혜진은 비싼 와인을 들고 왔고 수진은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좁은 거실에 4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민서가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우리는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민서 씨 생일 축하합니다. 민서가 소원을 빌고 촛불을 불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혜진이 물었어요. 민서가 우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4명이 계속 이렇게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그 말에 모두 조용해졌어요. 혜진이 눈물을 닦았고 수진도 코를 훌쩍였죠. 저도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혜진이 수진과 화해했다는 얘기, 수진이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얘기, 민서가 새 프로젝트를 맡았다는 얘기. 평범한 가족의 대화였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복잡한 사연이 있어도 우리는 가족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혜진과 수진이 돌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수진이 말했어요. 정숙 씨, 다음엔 제가 요리해 올게요. 그래. 기대할게. 수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혜진도 인사했어요. 오늘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정말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아니에요. 당신들도 우리 가족이니까요. 혜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민서를 키워줘서요. 저도 고마워요. 민서를 낳아줘서요. 두 엄마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민서와 저만 남았어요. 설거지를 하며 민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응. 아주 많이. 저도요. 이제야 완전해진 것 같아요. 민서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분홍색 팔찌였습니다. 30년 된 아기 팔찌였죠. 저도 가지고 있던 바로 그 팔찌였어요. 엄마, 이거 드릴게요. 왜? 민서가 제 손에 팔찌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제 증명서예요. 전 엄마 딸이에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낳았어도 민서는 제 딸이었어요. 30년을 함께한 그 시간이 증명하고 있었죠. 민서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도 고마워요. 저를 사랑해줘서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구나. 늦었지만 괜찮았어요. 늦어도 돌아왔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요. 민서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딸이 그곳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30년 전 병원에서 바뀐 아기. 운명의 장난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걸요.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민서와 함께 붙였던 형광별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따뜻했죠. 이제야 인정받았다는 안도감, 너무 늦었다는 아쉬움, 하지만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복잡한 감정들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민서가 있었으니까요.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민서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요. 그로부터 1년 후, 네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자주 만났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정숙과 함께 살았고 혜진과는 주말마다 만났어요. 수지는 정숙과 천천히 관계를 쌓아갔고 혜진과도 화해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충분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그들은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시간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걸요. 30년 키운 딸이 친딸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